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추이입니다. 이렇게 캠을 통해서나마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감상회를 조금씩 이제 찍어가지고 올릴 계획인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지난 분기 거의 최고 인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최애의 아이 애니메이션 1기 스포일러 감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빨리 지금 가가지고 보고 나서 이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보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처음 접한 거는 올 초에 어떤 뭐 유튜브였나 해서 그 애니 이제 나오는 거 기대작을 이제 소개해주는 영상에서 이걸 봤는데, 최애 아이 딱 요거 이름 딱 들어보고 아, 이건 씹덕끼니구나 딱 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씹덕끼니라는 게 따로 있겠냐마는 뭐 대충 느낌 아시죠? 그런 이제 좀 씹덕씹덕한 애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게 약간 스릴러물이라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제가 스릴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 최애 아이인데 스릴러물이 있으면 엄청 기대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 꼭 바로 봐야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제가 한참 또 게임을 한다고 이걸 바로바로 안 보고 이제 완결이 나고 나서 이제 모아서 봤거든요. 근데 모아서 보길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 너무 재밌어서 이게 일주일 기다리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서 봤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니까 다시 한번 안 보신 분들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요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명품 비빔밥이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전생 회기물이거든요. 회기물이라는 또 큰 이런 틀 안에 또 그림체는 또 약간 순정 만화야. 근데 거기에 복수 스릴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아이돌 애니메이션이고, 고교 청춘물이고, 또 십덕들이 좋아하는 십덕물, 요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들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잘 비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으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다양한 걸 넣거나 뭐 빌런을 많이 집어넣거나 다양한 사상을 많이 집어넣거나 그러면은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최애 아이는 굉장히 맛있게 잘 비벼가지고 재밌게 잘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프닝, 지금 근데 화면 잘 나오고 있죠? 오프닝이 너무 좋더라. 저는 이걸 이제 모아서 봤다 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프닝 같은 게 이게 있어서 듣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요아소비, 제가 수성의 마녀 오프닝 때도 노래가 정말 좋다고 느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한국 반복으로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애니메이션은 사실 오프닝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오프닝만 좋고 내용은 안 좋고 이런 경우도 있고, 오프닝도 안 좋은데 내용만 좋고 뭐 그런 애니도 있고 한데, 최애아이는 제 생각에 애니메이션도 정말 재밌고 오프닝도 너무 좋은, 그런데 그 두 개가 너무 찰떡으로 잘 달라붙는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약간 뒤통수를 팍팍 때리는 그런 뭐 반전이라면 반전, 충격적인 전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노래도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막 템포가 막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치 이 애니메이션을 닮은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히 이 애니는 뭐 노래가 캐리했다, 뭐 내용이 캐리했다기보다 둘 다 좋아서 둘 다 같이 이 애니메이션을 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이 인싸들도 이런 거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또 다양한 문화를 폭넓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요아조비랑 관계는 없지만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1화를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화가 애니메이션 원래 뭐 30분도 안 되는데 이거는 1화가 1시간 50분이거든요.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귀멸의 칼날 2기인가 보면 1화가 채팅이요? 왜요? 네네네네. 이게 최하 그 귀멸의 칼날이 좀 길었었는데 그거는 앞에 있었던 걸 아마 잘라 붙여가지고 길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 이렇게 긴 건 처음이었는데,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길어서 저는 1화 볼 때 약간 중간 후반쯤 됐을 때 조금 살짝 지루해질 뻔 하다가 이제 또 충격적인 이제 그 1화의 결말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이게 그 1화 전체를 다 이 호시노 아이 이야기로 꾸려놨거든요. 호시노 아이가 이렇게 임신했다가 애 낳고 애 크고 그러면서 죽는 것까지 하나를 해놨는데 이렇게 한 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보면 중간에 1화만 보고 하차하거나 뭐 조금만 보고 하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넣음으로써 그 쭉 보고 나면은 하차를 하기 어렵거든요. 다음 화가 정말 보고 싶어지게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영리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마지막에 그 아이 죽을 때 그 앞에 내용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정말 슬프더라고. 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런 연출도 정말 잘했기 때문에 크게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요 성우를 한번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그 호시노 아이 성우가 이제 타카하시 리에님, 그 코노스바 메구밍이랑 리제로 에밀리아 땅으로 유명하신, 아마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성우분이어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화가 거의 1화 한 편이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1화 한번 봐봐라고 주변에 이렇게 추천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이제 최하위 또 좋았던 점이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스토리 전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상이 안 가더라고요. 지금도 그 앞을 약간 예상을 해보면 뭐 아이의 복수를 하겠죠. 뭐 그리고 아이돌 데뷔하고 성공하겠지.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이 안 간다. 이렇게 스토리가 막 변화무쌍하게 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재미가 큰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에 대한 복수도 성공할지 안 할지 몰라. 성공 안 할 수도 있고, 아이돌 데뷔는 했는데 그것도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들, 실제로 뭐 갑자기 뭐 누가 죽거나 갑자기 누가 자살기도 하고 막 갑자기 누가 스카웃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 큰 줄기가, 내용 줄기가 두 개가 있죠. 복수를 하는 이제 아빠 찾기 스릴러물이 있고, 아이돌로서 성장하는 거, 그거 해서 크게 이제 두 줄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두 줄기 이야기를 서로 연계를 하면서 그 따로 놀지 않게끔 잘 짜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쿠아가 아빠 찾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뭐 카나도 알게 되고 메모초도 알게 되고 그런데 이런 애들이 또 자연스럽게 비코마치 멤버에 등용이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개의 이야기가 따로 놀지 않고 잘 섞여가지고 아까 말한 비빔밥처럼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뭐 이질감 없이 몰입을 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애니메이션 하나 보는데 두 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두 배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약간 장르물적인 거를 또 한번 살펴보면, 이게 약간 전생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생물이 최하위는 좋았던 게 양산형이랑 조금 다르게 과거랑 이제 현재가 매칭이 잘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양산형 애니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생에 뭐 90살 현자였는데 다시 태어나서 무쌍한다 뭐 이런 거 보면은 90살 할배인데 이 전생해가지고 너무 애처럼 지내는 거지. 애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냥 전생에 어떤 그런 능력만 가져와가지고 먼치킨물을 만들려고 그냥 그런 설정으로만 사용하고 그 이전과 지금에 대한 연결을 신경 쓰지 않는 작품들이 양산형에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매칭이 잘 되더라고요. 그 아쿠아가 엄청 어른스럽잖아요. 그때 의사 나이가 아마 빠르면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일 텐데 굉장히 어른스럽고, 그리고 도쿄대 의대생이었던 것처럼 뭐 그 연기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추리를 할 때 굉장히 천재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루비는 엄청 철이 없어요. 루비는 막 멘트를 막 하거든요. 뭐 팬들 뭐 간을 바쳐라느니 뭐 1억씩 내라느니 뭐 죽어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사리나가 죽을 때 1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12살이면 초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모습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유치원 놀이터에서 즐겁게 노는, 환자 때 즐겁게 못 놀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춤추는 것도 막 잘 못 추고 그러잖아요. 넘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습관 그런 것도 가져오고, 그런 설정들이 그냥 완전 전생 전이랑 후가 따로 놀지 않고 일체화 돼 있어서 뭐 걸리는 거 없이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릴러 애니. 요거 스릴러물적인 매력이 아주 뛰어나다 생각합니다. 이 아쿠아의 명확한 복수의 계기가 있죠. 체이면서 엄마였던 아이를 죽인 그 원수, 그러니까 아빠를 찾아가지고 복수하겠다. 요런 이제 명확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딱 몰입할 수 있는 요런 주제가 좋았고, 아이를 죽인 흑막이 아빠가 맞나요, 근데? 아빠가 맞는지, 아빠는 누굴지, 그리고 시체는 왜 사라졌는지, 기획사 사장은 왜 잠적했는지 등등 어떤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떡밥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꽤나 좀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생각을 들었던 게, 여기 그 아이 핸드폰 비밀번호 푸는 거 요것도 4년 동안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뭐 풀었다 하면 되는데, 이런 걸 얘기함으로써 아쿠아에 대한 어떤 그런 광기, 아이에 대한 광적인 그런 모습, 그런 걸 좀 잘 보여주고, 또 그 호시노 아이가 시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체인을 몰라서 칼을 맞는다, 이런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굳이 얘기 안 해도 사실 되는 건데, 이런 걸 다 짚고 넘어가는 걸 보면 굉장히 이런 스릴러물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서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생각할 것도 많고. 음. 그럼 다음으로 또 아이돌 애니메이션이죠. 아이돌 애니메이션적인 부분은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크게 보여준 건 두 개인데, 그 호시노 아이가 이제 한 거, 그 다음에 비코마치 결성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한 게 진행이 됐는데, 그 호시노 아이 한 1화에서 아이가 보여준 거는 엄청 훌륭했죠. 아이의 그런 카리스마성, 그리고 그 눈알 특유의 눈알과 함께 특유한 그런 화려한 연출, 그런 걸 잘 보여줬고, 아마 애니메이션, 제가 만화책 안 보고 애니 일기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원작은 보지 못했지만, 아마 만화책으로 봤던 것보다 만화책으로 봤으면 그런 느낌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이런 뭐 화려하고 뭐 음악 나오고 그 안무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의 무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그 이제 보여줄 때 임팩트 있게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큰 문제 없이 뭐 만족스럽게 봤고요. 신생 피코마치, 요게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죠. 아이돌 애니메이션으로서의 내용. 근데 이게 이번 일기에서는 아이돌 활동 내용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결성되면서부터의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리고 주인공이 아쿠아랑 루비 투탑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아쿠아가 거의 주인공이더라고요. 아쿠아가 내용을 이끌다 보니까 루비의 좀 아이돌 데뷔하는 스토리 쪽으로는 약간 많이 풀어내기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돌 홍보를 위한 뭐 BA용이랑 합방을 하고, 유튜브 계정 여기 가운데 있죠. 유튜브 계정에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댄스 연습하고, 체력 기르는 거 하고, 그 다음 센터도 뽑고, 개개인의 사연들, 그러니까 뭐 루비는 엄마와 같이 빛나는 아이돌이 되겠다는 그런 엄청 어렸을 때부터의 목표가 있고, 그 다음 카나는 또 뭐 과거에 잘 나가던 아이였으나 퇴물됐다가 이제 이 재기에 도전하고 있고, 이제 아이돌로서는 또 부담이 심한데 뭐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책임감과 열등감 막 이런 거를 하여튼 극복하고 성장하는 스토리. 메모초도 짧게 나왔지만 이제 꿈을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 멤버 간의 케미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 제 생각에 시간이 분명히 부족했던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짬짬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그러니까 과정을 보여주고 개개인에 대한 스토리도 넣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다른 아무래도 아예 아이돌 애니메이션은 뭐 멤버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은데, 이번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한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이런 아이돌 애니메이션에 막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스릴러물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이 더 좋게 다가왔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거 보면 조금 식상하다면 식상할 수 있는데 어떤 사회 비판 내용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스토커 문제, 죽죠. 아이 칼 맞고 시작하죠. 그다음 연예인 악플 문제, 요거 악한에 자살하려고 뛰어내리죠. 요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그 다 잘 나와 있더라. 그리고 그 이런 뭐 사건들이 발생하면 금방 덮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 카나도 악플에 많이 시달렸죠. 이런 것들을 그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꼭 이거 아니더라도 뭐 지하 아이돌 얘기하면서 지하 아이돌은 뭐 체계적으로 안 굴러가고 뭐 삐걱거리는 데가 많고 뭐 지들 연애하고 막 그런 거 얘기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가슴 큰 애 회식에 불러라 이런 거 연예계 뒤에 어떤 어두운 모습들 그리고 그 뭐지 리얼 연애 프로그램인가 그거 할 때 악마의 편집 이런 것도 언급되거든요. 그다음 뭐 아이 죽고 나서 SNS에서 조림돌림 당하고 뭐 그런 거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현실이 더 무섭잖아요. 예, 제가 겪어온 바로는 현실에 있는 악플이 훨씬 더 무섭고 수위가 세고 그다음에 현실에서도 이미 많은 그런 분들이 하늘의 별이 되셨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애니에 있는 거는 수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연예계 이야기를 하는 애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마냥 가볍게만 다루지 않아서 내용을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저는 현실적인 애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연예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보여주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폰을 쓰고 SNS를 하는 거를 엄청 많이 보여주잖아요. 거의 주요된 내용을 이걸로 많이 보여주는데 그게 새삼 신기했어요. 이게 아, 이 세상이 변했구나. 애니메이션도 변했구나.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맨날 뭐 칼싸움 하는 거 보고 건담 타는 거 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런 약간 일상 관련된 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삼 이게 보면은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게 그 아예 말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다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면도 그 화면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마치 진짜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시청자 수 확보를 위해서 뭐 합방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뭐 유튜버 분들이나 스트리머 분들 다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게 접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깔리니까 당연히 픽션인데 굉장히 좀 현실감 있게 예, 느껴져 와닿아서 몰입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만 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옛날 애니는 아니랬어. 옛날 애니는 그렇습니다. 연출은 사실은 뭐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가장 좀 특징은 힘을 줄 때, 빡 힘을 주는 그런 연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예 일러스트 정도 수준으로 그려가지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거나, 뭐,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어떤 이런 그 눈알 표현, 그리고 화려한 색깔을 굉장히 화려하게 쓰고 이펙트를 화려하게 써가지고 보여주는 무대 같은 것들, 그런 연출도 좋았고, 그,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7화에선가 그 아칸에 개안할 때 그때 진짜 그 한 장면만 놓고 봤을 땐 그 장면이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엔딩송 첫 부분이랑 같이 연기돼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스릴러물일 때는 굉장히 어두우면서도 스릴러물답게 표현을 하고 일상물일 때는 좀 가벼운 거 다룰 때는 가볍고 귀엽고 재밌게 이렇게 나누는 걸 왔다 갔다 톤을 바꾸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면 장면이 지루하지 않았다. 그리고 막 이렇게 카메라 화면으로도 보여주고 다양하게 연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그러면 이제부터 좀 재밌는 거. 지금까지는 그냥 전반적인 제 뭐 생각이나 이런 거였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빠는 누구일까? 이게 결국 아빠 찾기이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아빠는 누구일까? 이런 스릴러물을 접해가지고 범인 찾기를 할 때는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주위의 사람이거든요. 주위의 사람을 의심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걸 몇 타 보다가 아빠 누굴까 딱 생각하면서 딱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이 사장, 오른쪽 위에 있죠.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사장이 혹시 아빠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 사장을 의심했냐? 첫 번째로 이제 머리카락 색깔. 당연히 지금 보면은 아이가 애를 낳는데 아이는 보라색 머리인데 애가 둘 다
금발이야. 그럼 뭐겠어? 아빠가 무조건 금발이죠. 그럼 주변에 금발 어른이 남자가 누가 있냐? 봤더니 사장이더라고. 사장을 살짝 의심했어. 그리고 근거도 있어요. 근거는 뭐냐면 거기서 얘기를 하죠. 어린 아이들을 좋아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 편애하더라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가 아이를 가졌을 때 16살 어린 아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 사장이 의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아니었죠. 사장은 이 대표는 아니다. 왜냐면 당연하게도 병원에 아이랑 같이 왔을 때 의사가 보고 있는 그 시점일 때 아이한테 아빠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자기가 그 아빠면 아빠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되죠. 억지로 그런 이상한 거짓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주소를 아빠한테 가르쳐 주고 나서 스토커가 왔는데 그때 그때 이 감독님은 집에서 같이 회식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더라. 그러면 아빠가 누굴까 고민을 해봅시다. 아빠가 누굴지. 근데 지금 1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1기가 진행이 됐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극단 라라라이에서 만났을 것이다라고 카브라기 PD가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극단 라라라이에서 아이가 워크샵을 받을 때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귄 게 맞나? 라는 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 카브라기 PD가 얘기를 하죠. 자기가 봤었을 때 그 극단 라라라이에 가서 워크샵을 하고 나서 몸가짐을 뭐 옷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써서 입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둘이 가서 놀만한 뭐 식당 그런 장소 같은 거를 물어보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뭔가 변했다라면서 그건 분명 사랑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카부라기 PD가 얘기하는 게 있고 근데 이거는 혼자만의 얘기인데 이게 또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아카네가 눈 개안하네. 걔가 아카네가 그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혈족 한계를 뛰어넘고 개안까지 하는 그런 프로파일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가 그 얘기를 하죠. 프로파일링 할 때 15살 때쯤에 어떤 이게 있죠. 파멸적인 행동이 개선된 게 보이네. 좋은 만남이 있었던 걸까 이렇게 추측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그 극단 라라라이에 간 게 15살인지는 몰라. 살인지는 그때 갔는지는 모르긴 한데 어떤 행동이 확 변하게 됐고 그것도 이제 어떤 사랑을 했기 때문에 변한 것 같다라고 아카네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카부라기 PD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카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극단 라라라이에서 워크샵을 갔다 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랑 사귄 게 아닌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아쿠아가 그 이 아빠를 찾아가는 과정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아역일 때 그 감독을 만나가지고 드라마를 짧게 찍게 되죠. 그때 카나랑 알게 되고 근데 그 카나랑 인연이 이어져 가지고 고등학교 때 카나를 통해 가지고 그 쿄와마 그 스토커 악역으로 그걸 찍게 되고 그때 카부라기 PD를 알게 되고 그 카부라기 PD가 연애 리얼리티 쇼에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거 찍고 그래서 그 대가로 라라라에 갔다는 걸 듣고 이렇게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아빠에게 다가가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한 1기를 다 소비하면서 라라라이까지 갔는데 라라라이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더라라고 얘기하면은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통 스릴러물이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어. 요렇게 같이 가봤는데 이게 아니고 이 방법도 해봤는데 여기가 아니고 저렇게 해봤는데 여기가 아니다가 찾는 이런 게 어떤 범인 찾기를 할 때 다양하게 이제 실패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돌도 나와야 되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빙글빙글 돌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진행이 더뎌지니까 아마 극단 라라라이에서 만났던 게 맞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극단 라라라이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극단 라라라이에서 만난 사람 중에 누가 아빠일까? 극단 라라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연상이 있을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나이 어린 또래가 있을 수 있고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젊은 사람일 것 같아. 왜냐면 나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 뭐 그 극단의 대표라든지 뭐 감독이라든지 강사라든지 그렇게 그 나이 많은 사람이랑 사귀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카부라기 PD가 그 아이가 그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그 어떤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뭐 식당 같은 걸 물어보고 옷가짐을 더 신경 쓰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나이 많은 라라라의 어떤 대표랑 사귀었다. 그래서 애를 만들었다 하면 식당을 자기가 뭐 식당을 자기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연상인 남자가 당연히 식당을 다 데려가겠죠. 그렇게 다 식당을 그냥 차 타고 따라만 가면 돼.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다 이렇게 이끌었을 거기 때문에 식당을 알 필요가 없어. 그리고 옷도 막 이렇게 갖춰 입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16살의 어떤 그 아이돌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매력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 막 옷을 막 챙겨 입을 필요가 없어. 그 16살 아이돌이면 인기 그 나이 많은 사람 입장으로서는 뭐 최고지. 그런데 이제 옷을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식당을 찾았단 말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젊은 사람인 거지. 라라라이의 워크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워크샵을 간 게 극단 워크샵이니까 연기를 하는 이런 연기를 하는 젊은 남자들이겠죠. 그런 뭐 연기자 지망생이거나 연기자거나 거기서 이제 젊은 사람이랑 만났다면 잘생긴 사람을 만났다면 인기 많은 사람을 만났다면 아무리 아이가 뭐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르는 애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인기 많은 남자를 사귀면 그 남자 주변에 또 여자가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질투심이 없을 수가 없다고. 사이코패스는 아니니까. 그래서 옷도 아무래도 더 신경 쓰게 될 것이고 둘이 만날 장소를 알아보는 것도 말이 맞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라라라이에서 워크샵을 하면서 또래 뭐 약간 연상이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엄청 잘생기고 인기 있고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아마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아이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꾸리는 거에 대한 환상도 있고 사랑받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엄청 잘생기고 인기 있고 유망하거나 유망하게 될 것 같은 신인이거나 하여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만났을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살인교사를 하는 무서운 놈이라는 거. 그래서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른 속은 사이코패스인 것 같은 본인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그런 애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추가로 이거는 사실 아닐 수 있어. 왜냐면 제가 찾다 보니까 아닐 수 있는데 여기 눈동자 있잖아요. 눈동자 보면은 이게 아쿠아는 오프닝에 잠깐 나온 눈동자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그 루비 잠깐 나온 건데 이게 옆에 녹색으로 물결처럼 안테나처럼 이렇게 그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녹색으로 초록색으로 이게 항상 없어. 워낙 이제 눈에 엄청 화려하게 표현을 하는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이 옆으로 가로로 나오는 이 무늬는 딱 네 번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아쿠아 같은 경우는 약간 흑화 있을 때 나와요. 애기일 때 약간 기분 나쁜 애 연기할 때 그때 살짝 나오고 오프닝에서 살짝 나오고 이렇게 흑화 있을 때만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루비도 좀 뭔가 진지한 표현일 때 나오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이게 그 아빠한테 물려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런 그 가로로 물결 같은 안테나 같은 무늬가 있거나 아니면 아빠가 흑화에서 사이코패스 될 때 나오거나 뭐 그런 식을 생각을 했는데 이거 다 거의 다 만들고 나중에 보니까 엔딩 중에 그 아이가 약간 이런 무늬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보면 좀 약간 녹색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빠가 약간 녹색 눈이지 않을까. 가능성은 낮지만, 녹색 눈이거나 아니면 뭐, 그, 약간, 사이코패스가 됐을 때 녹색이 나타나거나 뭐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아빠는 누구인가? 아빠는 아마 머리카락 색은 루비랑 이제 그, 아쿠아랑 똑같은 금발일 것이고, 눈동자 색은 낮은 확률로 녹색이거나 뭐 녹색 관련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쿠아랑 닮았을 것이다. 이 너무 당연하게도 루비가 아이랑 엄청 닮았잖아요. 그 아빠랑 엄청 닮았겠죠. 아빠도 나이가 어렸을 것 같고 하니까 아마 지금 나이로 해도 아빠가 뭐 20대 후반 이렇게 생각해도 그 요즘 뭐 연예인들 다 어려 보이니까 아쿠아랑 거의 차이 안 나게 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극단 라라라에서 만났던 게 맞고, 그리고 젊은 남자고, 엄청 유명한 인기인, 그리고 사귀었을 때 사랑을 많이 줬고, 근데 그 무엇보다 본인의 성공이 중요한, 본인이 아이가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이, 자식, 호시노이 말고 쌍둥이가 있다라는 걸 절대 들켜서는 안 되고, 그런 걸 입막음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사이코패스 같은 면이 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아쿠아 같다. 그러니까 아쿠아랑 닮았다. 맞죠? 아쿠아도 엄청 좀 차갑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이잖아요. 그 좀 광적인 모습이 있고. 그래서 아쿠아랑 닮은 애가 하여튼 뭐 요게 아빠일 것 같아요. 뭐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왜 죽이려는 걸까? 맞죠? 왜 죽이려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너무 완벽주의자인 건가? 이게 일단 아이 죽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스토커가 죽였지만 여기 나오죠. 료스케. 얘가 죽였긴 한데, 얘가 왜냐면 집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집 주소 전화를 받은 이제 아빠가 알려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가 사주를 해서 죽였단 말인데, 근데 또 얘 료스케 하는 행동을 보면 사주받은 것 같진 않고, 진짜 그 스토커가 그 아이돌이 거짓말해서 죽이러 온 것 같아 같이 행동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아빠가 흑막인지도 사실 조금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페이크를 준 것 같고, 그 주소를 알아낸 것 때문에 그 얘가 탐정 짓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아쿠아의 말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그 아빠의 사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마 뭐 그런 거겠죠. 굳이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자식 보러 올래 이러니까, 아니 얘가 잠잠하다가 갑자기 애 보러 오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식을 놓은 걸 들키기 싫으니까 안 되겠다. 뭐 말로 좋게 해가지고는 언제 또 협박하거나 뭐 그럴 수도 모른다. 야, 이 싹을 잘라야겠다 생각해서 죽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뭐 말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들키기 싫고 잔인한 사람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호시노 아이를 죽인 건 그나마 이렇게 억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의사를 죽인 거거든요. 이게 1화에서 보면은 애초에 1화에서 나타났을 때는 아이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의사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달려 도망쳐가지고 의사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뜨리고, 죽은 거를 떨어진 거를 나타와가지고 확인까지 하거든요. 약간 이 어깨 살짝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분명 목표가 의사였는데 왜 의사를 죽이려고 했었을까? 이게 좀 그렇죠. 이게 아이를 호시노 아이가 쌍둥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죽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뭐 의사 한 명 없다고 애를 못 낳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사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의사가 없었어도 어떻게든 낳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왜 이제 의사를 죽이려고 했을까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얘네들이 전생을 했잖아요. 얘네만 전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전생을 할 수 있는 세계관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전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냥 초자연적으로 얘 둘만 한 건지, 이런 거 이제 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도 나도 전생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얘네 둘만 전생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냐? 사실 이것도 조금 설정이 좀 그래요. 이게 의사가 죽었을 때는 그 호시노 아이가 이제 출산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영혼이 점프됐다, 그렇게 되는 거는 살짝 말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루비 있잖아요. 루비 사리나는 4년 전에 죽었거든요. 4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4년 동안 그 영혼이 어디에 가 있다가 이렇게 전생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요. 초자연적이었다. 뭐 그게 그런데 굳이 억지로 이거를 또 설명을 하자면은, 그 엄청 이제 아이를 좋아했던, 그러니까 그 사리나 같은 경우는 죽을 엄청 이제 아이를 좋아했었고, 죽을 때에도 그 아이의 노래가 들리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이를 좋아했고,
그 의사 같은 경우도 엄청 특별한 사람이죠. 아이가 이제 임신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고, 그런 이제 아이를 케어하면서 더 좋아하게 됐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그 아이 전화를 보면서 아, 전화 받고 내가 아이한테 가야 되는데라 생각을 하면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뭐 얘기를 하면 정말 그 아이를 좋아했던 두 사람이 선택받아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전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밋밋한 것 같아요. 뭔가 밋밋하다. 그냥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냥 뭐 초자연적으로 됐다 이렇게 되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인위적으로 이 둘한테 무언가를 했다면 그렇다면은 그건 누가 했겠어? 아빠가 했겠죠. 아빠가 무슨 뭐 인체 실험이라도 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스릴러물인데 꽤나 스릴러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연성을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쿠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원리를 밝혀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뭐 이렇게 전생한 게 천운이라면 나는 뭐 럭키 가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원리를 밝혀낼 거다라 하니까 원리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아시죠? 이 시체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어 있는 이렇게 피 흘리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시체가 사라졌다. 그럼 뭐겠어요? 그 무조건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칼 맞고 누워 있었는데 다음 화 보면은 바로 살아 있고 이 뭐 너무 흔하디 흔한 클리셰죠. 그래서 의사는 살아 있다. 지금 영혼은 분명히 이제 그 아쿠아의 몸에 들어가 있지만 의사는 살아 있을 것이다. 어떤 뇌사라든지 이런 형태로 살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그런 설정을 넣었을까? 자, 누군가를 의사 몸에 집어넣는다. 요게 가능하죠. 집어넣는다. 여기서 이제 오로치마로설 있습니다. 오로치마로설. 의사의 몸에 아빠 자기가 들어간다. 의사의 몸을 뺏는다. 오로치마루식 전생. 오로치마루였던 거임, 아빠는. 근데 이거는 확률이 조금 낮죠. 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약간 뇌절일 수 있지만 가능성이 있고. 요거 아니면 또 제가 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체 연성설. 인체 연성 중에 영혼 연성이라고 있습니다. 알폰스가 했던 거. 이 지금 의사의 혼이 없는 몸에다가 그 스토커 있죠. 료스케. 스토커의 혼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의사의 몸으로 스토커가 부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루비는 의사를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모습으로 스토커가 부활해가지고 루비를 죽이는 이런 전개. 이런 전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 가능성이 조금 낮다. 1화에 나온 간호사는 루비 한번 만나본 루비는 못 만나봤죠. 간호사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화에 나왔던 간호사. 자, 요거 그러면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쿠아가 다시 이 몸으로 부활한다입니다. 아쿠아가 이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뭐 어떤 스토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재벌집 막내 아들설. 아쿠아가 눈을 떴는데 이제 자기는 의사고 아시밤 꿈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 이게 여러분 알죠? 우리가 뒤통수를 이제 굉장히 많이 맞기 때문에 일단 스포는 네, 안 됩니다. 뒤통수를 많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일단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쿠아가 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저는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번외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간호사 흑막설 이걸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간호사가 있잖아요. 간호사가 어디 갔나? 사진 없나? 간호사? 간호사 여기 있네. 간호사가 일단 통찰력이 있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로리콘이라는 걸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라는 보면 간호사가 아마 호시노 아이인지 알고 있어. 왜냐면 장면 중에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 너는 우리 병원에서는 가명을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사가 있고 옆에 간호사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장면이 약간 좀 멀어지면서 이 장면이랑 말이 따로 노는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뭐 몇 달 동안 있었으니까 뭐 알게 됐을 수도 있고 이 간호사가 아이의 얼굴은 알잖아. 의사가 이제 그 아이돌 영상 보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뭐 알았을 것 같아. 그렇게 따지면은 이 간호사는 또 그게 있어. 지금 전생을 한 게 루비랑 아쿠아인데 둘의 공통점은 이 병원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병원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의사가 안 죽었고 시체가 만약에 살아 있는 거라면은 이 이제 간호사가 어떤 시체를 보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그게 뭐 어떤 그 아빠 될 놈, 흑막인 아빠랑 같은 편이라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얘가 흑막인 건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아빠 누구일까 뭐 이런 거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뭐 채팅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만화책 원본 안 보고 애니만 보고 지금 주저리 떠드는 거라서 당연히 뭐 안 맞는 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아니 근데 아쿠아가 시체가 발견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시체만 발견이 안 된 거고 죽은 거다. 이것도 이상해. 굳이 이런 설정을 넣을 필요가 없거든. 나중에 봤더니 시체가 어딘가에 묻혀 있더라. 뭐 잘 숨겼더라. 이거는 스토리 진행상 그냥 뭐라 해야 되죠? 그냥 이 스토커라든지 아빠가 완전 범죄를 했다. 그냥 시체를 그냥 잘 숨겼다라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끌어 나갈 거면 제가 봤을 때 살아있는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얘로 돌아올 가능성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또 재밌는 거 얘기해봐야죠. 이제 아쿠아 커플링. 잘생겨가지고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좀 재수없는 인싸쉑이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 아쿠아의 커플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또 애니를 볼 때 이런 커플링 보는 게 또 재미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 후보, 아카네. 아카네, 귀엽지 않나요? 아쿠아래. 아카네 이쁘거든요? 일단 중요한 게 아카네는 아쿠아를 좋아하고 있어. 일단 목숨을 구해줬잖아. 목숨을 구해줬고 그리고 그 엄청 악플을 받는 그 악플 지옥에서 구해준 게 아쿠아라고. 안 좋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사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카네의 장점. 일단 당연히 이쁘고 귀엽고 이런 거 뭐 당연히 깔고 가고요. 노력하고 의외로 좀 덜렁거리는 게 있거든요. 덜렁거리는 귀여운 표정들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저만 눈치채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넓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캐릭터들 중에 아마 가장 마음이 넓은 아이지 않나. 요것도 중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미칠 듯이 잘하죠. 어떤 이런 개안을 할 정도의 연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인 2역 느낌으로다가 아카네랑 사귀면 약간 두 명이랑 사귀는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두 명이 뭐야, 뭐 3명, 4명과 사귀는 느낌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카네랑 사귀면. 이런 설정의 만화를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날은 머리 이렇게 양갈래 해가지고 츤데레 했다가 어떤 때는 어떻게 긴 머리 청순녀 하고 이런 만화가 있었어. 이런 만화가 있었어. 걔도 연극하는 애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뭐 남자친구가 원한다면. 그런 장점이 있다. 근데 단점이랑이 그런데 조금 무서워요. 이게 오른쪽 위에 이게 사진 보면 이 옆에 포스트잇이랑 사진 붙여놨죠. 요게 그 호시노 아이 그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할 때 이게 붙여놓은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벽에 막 사진 붙여가지고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네가 어제 행동하는 걸 보니까 카나랑 만났네? 왜 말을 안 했어? 뭐 했어? 오늘은 왜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 뭐, 왜 그래? 하면서 내가 네 행동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왜 거짓말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거 약간 단점으로 좀 와닿긴 하네요. 그리고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충분히 매력적이긴 한데, 일단 이게 사실 뭐 사귀는 거 뭐 혼자 사귀겠습니까? 같이 서로 좋아해 사귀는 건데, 중요한 게 이제 아쿠아가 마음이 별로 없어. 아쿠아는 얘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현 시점에서는 아쉽지만 서브 여주 포지션이 확실시 된다. 그리고 아카네가 정말 이렇게 뭐 매력적이고 뭐 그렇게 해도 다음 이제 우리 로리 센파이 우리 카나짱 이길 수 있냐고. 우리 카나짱을 이길 수가 없다. 저는 약간 이 애니 보면서 저는 다시금 제가 스스로가 식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고 나는 이제 츤데레를 좋아한다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사실 카나는 츤데레긴 한데 굳이 따지면 데레가 많고 츤이 작긴 한데
요런 스타일을 나는 좋아하는구나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 뭐 얘도 당연히 귀엽고 뭐 이쁘고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배우로서 이제 어떤 그 아역일 때 정점을 찍었다가 바닥을 찍고 그러면서 본인의 단점이었던 그런 커뮤력 이런 것도 뭐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 단점을 개선을 하고 그래서 어떤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뭐 부담감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루비가 얘기해 주거든요. 그 진성 그 덕질하는 덕후들이 좋아할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얼굴도 이쁘고 귀엽고 그다음 심지어 센터고 그렇죠. 카나를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좀 흔하디 흔한 소꿉친구 포지션이라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그런 소꿉친구 포지션이 뭔지 아시죠? 보통 이제 2인자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이제 소꿉친구 포지션이라 생각을 했는데 왜 아니었어. 만나서 나오더니만 갑자기 같이 드라마를 찍고 학교에서도 맨날 같이 있고 그리고 얘는 카나는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이제 좋아하잖아요. 그 아쿠아를 엄청 호감을 보이고 뭐 같이 얘기하자 따라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아쿠아가 진짜 모쏠이었다 하더라도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하는 걸 대놓고 티를 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좋아하고 있고 어 그리고 얘가 그래 그 소꿉친구 포지션이었는데 갑자기 드라마도 찍고 하더니만 점점 분량이 늘어나더니만 또 그 어랍쇼 그 비코마치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만 이게 또 10화 10이라도 카나 이야기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분명한 건 이제 어떤 히로인 중에 가장 분량이 많고 작가가 밀어주는 캐릭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모자가 유명하더라고요. 모자 다양한 거 쓰고 나온다 이런 게 유명하던데 근데 모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옷도 제일 다양한 옷을 입더라고요. 뭐 민소매도 있고 뭐 니트도 있고 그냥 캐주얼도 있고 치마도 있고 바지도 있고 엄청 다양하게 옷을 입어요. 나머지 애들은 막상 옷을 다양하게 안 입어. 루비도 옷을 사무실에만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수수하게 입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카나는 아쿠아를 엄청 좋아하고 있고 그 아쿠아도 카나를 좋아하고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중에 요 장면을 조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거 이제 왜 캐치볼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캐치볼을 하러 가는 시점이 그 아쿠아가 그 아칸에 개안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랑 헷갈려가지고 얼굴 뻘개지면서 내가 얘를 좋아하나 이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평상시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던 그 아쿠아를 만나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캐치볼이냐? 요것도 얘네들이 그 연예인이어가지고 어떤 가라오케라든지 집 이런 밀폐되는 곳에서만 단둘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밀폐된 곳에 가면은 어떤 없던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 밀폐된 곳에 이 젊은 남녀가 이렇게 있으면은 괜히 썸 타는 것 같은 그런 멜랑꼴링한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한 탁 트인 이제 운동장 거기서도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캐치볼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여기 밑에 블링블링하게 나오는 이 일러스트가 정확히 아쿠아가 이제 루비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쿠아 눈에는 이제 우리 아까 루비란 것 같은데 카나가 이렇게 이쁘게 보이고 그 아쿠아도 카나를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삐에용 그래서 이제 삐에용 그거 쓰고 막 도와주고 또 뭐 피망 싫어하고 쑥가 싫어하고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분명 서로가 좋아하고 있는 게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봐봐 일기를 하면서 서로 좋아하고 있고 심지어 작가도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밀고 있고 분명히 카나랑 잘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정말 이렇게 대놓고 밀어주는 히로인인데 근데 이게 있어 복병이 있어 루비
하지만 루비가 출동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정말 이런 생각하기 싫은데 이게 그 스즈미야 하루이가 아주 하루이즘으로 센세이션하게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성공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다 모에모에를 쫓아가게 됐죠. 그리고 언제부터더라 내여기 때부턴가 이상하게 그 여동생이랑 남자랑 영능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무슨 뭐 토끼니 뭐니 뭐 수많은 여동생물이 나타나는데 걔네들이 다 잘 팔렸나 봐. 이 일본 이 서브컬처 이쪽 보면은 여동생이랑 그렇게 엮더라고요. 저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엮는다.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루비가. 루비의 자체는 뭐 당연히 얘도 뭐 아이를 닮았으니까 뭐 귀엽고 잘하고 뭐 하는데 루비가 만약에 이게 그런 이제 연애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은 무조건 사실 루비다. 왜냐면은 그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인연 이게 있거든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이 꼬맹이가 살인한데 얘가 이제 루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이때부터 의사쌤을 대놓고 좋아했거든요. 결혼해달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루비가 아이돌을 꿈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 의사쌤이 아이돌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 큰 현 시점에 루비도 그 공연 나가기 전에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지금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선생님인데 뭐 멀리 있고 뭐 내가 아이돌로 성공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루비 안에 사리나가 들어간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 둘이 이어주려고. 그 루비 안에 아무 여자를 넣어도 되는데 굳이 사리나를 넣었단 말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관계 그것 때문인 거고 그 관계는 이제 서로를 좋아하는 거 사리나가 좋아하는 거 이것 때문에 넣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명만 좋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루비는 분명히 이 전 아쿠아의 전생에 이상 가면은 엄청 좋아할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의사 이름은 모르겠네요 제가. 아쿠아도 좋아할 수 있다. 왜냐? 아쿠아는 로리콘이니까. 아쿠아가 로리콘인 거는 일단 이 간호사님이 꿰뚫어 봤죠. 꿰뚫어 봤는데 음, 그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그때 아이가 16살인데 하지만 그 아이라는 애가 사귀자고 하면 사귀실 거죠? 하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사귄단 말이죠. 음. 그리고 살인한테도 16살이 되면 진지하게 생각해 줄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 그냥 하는 그 16살 때까지 그 살아갈 수 있는 의미부여일 수도 있지만 진짜 16살이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얘는 스스로는 로리콘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뭔가 16살 지나면은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 일본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엄청 어리기 때문에 엄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6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가능하다. 근데 16살이면 충분히 사실 로리콘이긴 하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게 16살의 아이가 임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난 이 팬이라면서 얼굴을 붉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게 이게 그 핸드폰을 보면은 지금 이게 사리나가 죽고 4년 뒤입니다. 사리나가 죽고 4년 뒤인데 폰 배경화면에 사리나 사진을 해놨어. 이게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물론 이제 이거를 뭐 포장을 하면 그때 내가 아끼던 친했던 환자가 뭐 죽었다 내가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기 위해서 뭐 배경화면을 해놨다라고 이렇게 꾸밀 수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4년 동안 이 얘를 폰 배경사진에 넣는 건 조금 좋아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아쿠아도 아마 루비가 살인하였던 걸 알면은 마음이 골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 몸은 근친이라서 그 형제긴 한데 정신은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게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될 것 같은 아주 큰 불안감이 있네요. 왜 우리 카나가 최고인데 카나랑 잘 돼야 될 텐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실 루비가
이 연애전선에 뛰어들고 루비가 좀 채갈 것 같은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네. 아니 근데 이게 저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망상이었으면 좋겠으면 저는 무조건 카나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루비 말 나온 김에 이제 비코마치의 미래에 대해서 또 조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처음에 이 아이돌 봤었을 때, 멤버가 추가될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돌 N인데 멤버 3명인 건 너무 작잖아. 그래서 신캐가 분명 나와서 한 5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뭐 캐릭터 장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더 들어올 것 같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들어오면은 이제 일단 기존에 있는 멤버들의 인기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분량상 아무래도 엄청 분량이 작기 때문에 더 들어오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더 들어오면 또 이런 멤버들 간에 또 케미도 보여줘야 되고 각각의 어떤 스토리도 조금씩 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없어서 추가되진 않을 것 같고 3명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호시노 아이도 그 원래 비코마치 7명인데 3명이서 무대 오른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명으로도 뭐 해도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분명 미래에는 승승장구 하겠죠. 지금 이제 데뷔를 했는데 분명 승승장구 할 것인데 위기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위기가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아리마가 차여가지고 루비한테 아쿠아 뺏겨가지고 멘탈이 나가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된다든지, 메모초 나이가 뭐 들켜가지고 뭐 일이 생긴다든지. 메모초 나이 들키는 건 사실 큰일은 아니니까 뭐 이게 아니든 뭐가 됐던 작은 사건들이든 큰 사건이든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왠지 스토커일 것 같아요. 스토커질을 당한다. 루비가 엄청 빌런과 같이 아주 독사 같은 스토커한테 시달리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식의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거 아시나요? 그 호시노 아이랑 루비의 차이점.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돌이거든요. 그 거짓말이 사랑이 되길, 사랑받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지만 대신에 이제 기뻐해줄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로 사랑을 전한다, 진실 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거든요. 근데 루비는 정말 진실적이고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쿠아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짓말은 싫어 이렇게 딱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 호시노 아이랑 루비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거짓말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그리고 그런 팬들을 위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는 해도 진실되기 다가가는 게 그래도 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루비가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 좀 말이 좀 잔인할 수 있는데 그 아이 있잖아요. 아이 거짓말해서 죽었거든요. 얘가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욕심이 많다고. 그래서 출산해가지고 엄마로서의 어떤 행복과 아이돌로서의 행복 둘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가지기 위해서 애 놓은 거를 숨기고 거짓말하고 활동을 하다가 칼 맞고 죽은 거잖아요. 잔인하지만 거짓말을 해서 결국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루비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스토커가 이제 마치 엄마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듯이 스토커한테 시달리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쿠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죽진 않을 건데, 하여튼 무언가의 스토커가 나와가지고 시달리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뇌피셜 한번 또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엄청 길었죠. 엄청 길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거의 지금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짚고 또 한번 넘어갈 게, 미야코 사장님 좀 대단하지 않아요? 미야코 사장님 처음에 엄청 철없게 나오잖아요. 그냥 나는 이게 젊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없이 나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이제 엄청난 너희를 사랑했단다라고 거둬들이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볼 게, 그냥 이렇게 케어만 해주는 소속사 사장님으로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근데 지금 이 사진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여기 원래 남자 사장 있잖아요. 이 사장 조금 전 좀 찝찝하거든요. 자기가 키우던 아이돌이 칼 맞고 죽어가지고 엄청
기운이 없는 건 알겠어. 모든 일을 다 떨쳐버리고 싶은 건 알겠어. 근데 보통 이러면 그럼 우리 아이의 아이들이라도 내가 잘 걷어가지고 내가 잘 케어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잠적을 했거든요. 이 사람 잠적을 했어. 심지어 이 미야코 사장님이랑 이혼했는지 모르겠는데 부부 관계까지 끊고 갔단 말이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과장된 행동이어서 뭔가 좀 있을 것 같아. 뭐 어떤 아빠가 여기 뭐 외압을 밀어 넣었든지 아니면 이 사람도 그거거든요. 그 루비랑 아쿠아가 아이의 아이인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안 좋은 흑막 같은 그런 뭐 정보를 제공하는데 나타날 수도 있는 뭐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착한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뒤통수 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분도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미야코 사장님으로 돌아오면은 미야코 사장님이 단순 사장님 역할뿐만 아니라 그거예요. 미야코 사장님은 뭘 알고 있냐면 아쿠아랑 루비가 호시노 아이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단 둘, 이게 있는 이 남자 사장이랑 이 사장님이랑 단 둘밖에 없거든요. 그 아빠 본인이랑. 그렇기 때문에 뭔가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특히나 보면 여기 호시노 아이 육아 수첩 찍으면서 그 아쿠아랑 루비가 호시노 아이의 아이였다라는 증거와 증인이 되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쓰일 때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언제 쓰일 수 있을까? 결국 이거는 이제 아쿠아 애들이 아이의 아이라는 걸 밝히는 증거니까 그걸 밝힐 때 써야 되는데 그걸 밝힐 일이 있을까? 언제 이걸 밝힐까? 라 생각해보면 그나마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아쿠아가 아빠를 찾아냈어.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미야코 사장님은 얘네들이 범상치 않은 애인 것도 알고 있어요. 어릴 때 나는 아마테라스의 화신이다. 연애의 신이 내린 그 아이다. 너는 나를 잘 키워라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미야코 사장님은 애 둘한테 존댓말 쓰거든요. 막 존댓말 쓰면서 신처럼 맞들어줘. 그래서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죠.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요게 아마 아쿠아가 아빠를 찾았을 때 그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좀 쓰일 것 같거든요. 일단 아쿠아가 머리카락으로 이제 아빠랑 이게 매칭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그건 나와. 이 아빠가 유전자가 매칭이 돼서 99.9%라서 내 아버지입니다 나오는데 호시노 아이랑 이 아빠 사이에서 내가 나온 건지는 안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호시노 아이의 그 남편이란 건 밝힐 수가 없어. 그걸 밝혀야만 얘가 호시노 아이를 죽인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증거를 이제 미야코 사장님이 가지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죠. 아빠가 너는 내 자식이 맞아. 근데 너는 내가 여자가 너무 많아. 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자 중에서 누군가와 낳은 아이다. 호시노 아이와의 생긴 아이가 아니고 아이가 계속 나오니까 말이 좀 어렵네요. 다른 누군가와 넣은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는데 그게 이제 미야코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랑 그런 증언 이게 있죠. 그리고 확실히 특이해. 그 전생을 했다든지 여튼 심상치 않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 사장님 역할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뭔가 그런 복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거의 뭐 1시간 했네요. 진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시체 어디 있을까? 진짜 그냥 허무하게 어딘가에 시체가 있더라. 나중에 밝혀졌다. 그러면 조금 기민세. 뭔가 시체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디 시체로 뭔가 있으면 좋겠어. 오로치마루가 나타나는 뭐 인체 연성을 하든 뭔가 하여튼 그 시체로 뭐 그 떡밥을 던졌잖아. 시체가 그 발견이 안 됐다고. 시체가 버젓이 여기 누워 있었는데 그런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장례식장 장면을 나오잖아요. 이 장례식장 장면이 이게 진짜 죽은 건지 아니면은 이 아쿠아가 상상을 하는 장면인 건지 애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죽어서 이렇게 많이 뭐 장례까지 치렀으면 뭐 죽은 게 맞겠지. 근데 이게 아쿠아의 어떤 내가 죽었으면 이렇게 장례식을 했겠지. 왜냐면 지금 장례식에서 V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식장에서 이런 사진은 안 쓸 건데 본인의 상상이니까 이렇게 넣었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상인 거면은 아직 확실히 죽은 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체가 어디 있거나 뭐 시체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전생을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 저는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해요. 워낙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이런 쪽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나는. 엔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막판에 엔딩 예측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엔딩 예측을 한번 좀 해봤는데 이게 지금 뭐 원작도 아직 엔딩이 안 났으니까 엔딩이 어떻게 날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해피 엔딩이 될 것 같아요? 그 배드 엔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뭐 해피 엔딩은 아니고 배드 엔딩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배드 엔딩 쪽으로 갈 것 같아. 아니 뭐 시작하면 뭐 사람 죽이고 뭐 막 그러는데 자살하게 두고 이런 애인데 뒤통수 때리는 애인데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겠냐고. 분명히 저는 근데 작가 이분 작가 다른 작품 하나도 안 봐가지고 잘 그거 제가 일부러 딱 애니메이션만 보고 나무 위키도 안 찾아보고 아무 사전 조사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 걸 했으면 좀 더 깊이 있는 걸 말할 수 있었을 건데 아마 이번 편은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뇌피셜 위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스포일러 2기를 안 봤기 때문에 스포일러 당하기 싫어서 킹무위키도 안 봤거든요. 이게 배드 엔딩 쪽으로 일단 흘러갈 것 같아요. 배드 엔딩 쪽이라 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쿠아가 아빠한테 복수를 하는데 아쿠아가 죽는다. 근데 이건 조금 밋밋하긴 해. 근데 아빠가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살인 교사를 하고 분명히 뭐 젊은 사람은 아닐지언정 분명히 그 인기가 있고 그런 명망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재산도 있을 거고 힘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충분히 아쿠아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이렇게 죽는 걸로 끝나면 너무 허무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 한번 살짝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100% 내피셜이고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쿠아랑 루비랑 사귄다. 사귀게 될 것 같죠? 이거는 아마 사귀게 될 것 같아요. 이래놓고 속으로는 안 사귀길 바라고 있어요. 안 사귀길 바라고 있는데 사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쿠아는 또 복수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뭐 지능 싸움을 하던 수싸움을 하던 아빠랑 이렇게 막 어떤 수싸움을 합니다. 하다가 아빠를 죽여. 그래서 성공해 복수해. 근데 아빠의 신복 칼잡이 스토커가 루비를 죽이는 거지. 똑같이 그 아이가 당했던 것처럼 딸로서 똑같은 길을 걷는 거지. 제가 아까 전에 루비가 안 죽는다 했는데 죽었다고 얘기해서 조금 안 맞긴 한데 일단 죽는다 치요. 근데 죽어. 그러면 아쿠아는 어떻게 되겠어?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루비를 잃고 삶의 목표를 잃는 거야. 왜냐면 그 아쿠아는 아이가 죽었을 때도 어차피 전생인데 어차피 한번 죽었는데 난 살 필요가 없어 이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이 복수를 성공하고 나면 살 이유가 없는데 그나마 루비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데 루비가 죽어버려. 그렇게 되면 정말 삶의 목표를 잃은 아쿠아가 자살을 한다. 근데 자살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의사인 거임. 의사 몸으로 그 시점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미래를 알고 있는 아쿠아가 그 스토커를 막고 아이를 구한다. 그리고 처음에 그 의사의 그, 그 소원이었던 것처럼 호시노 아이는 평범한 아이들을 낳고 잘 산다. 라는 거를 한번 뇌피셜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이때 아쿠아가 자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쿠아가 자살은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아빠 있잖아요. 빌런 아빠한테 루비랑 아쿠아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 몸으로 돌아오는 식의 요즘에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멀티버스니 다중 세계니 뭐 그런 거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돌아올 가능성 맞네. 부잣집 막내 아들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그거를 막고 아이가 이제 죽는 걸 막고 평범한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나오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좀 될 법한 것 같긴 한데 아니 오히려 그냥 죽이고 봐봐 그냥 아쿠아가 아빠 죽이고 그냥 루비랑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루비는 역대급 아이돌이 되고 아쿠아는 뭐 배우가 되게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절대 이러진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맞잖아요. 그러진 않을 거니까 분명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좀 유행인데 이렇게 뭐 전생하고 하니까 어차피 한 번 전생했는데 뭐 또 한 번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과연 어떤 엔딩이 나올지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으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이나 이 주저리 얘기한 최애 아이 애니메이션 1기
저의 평점은 5점. 5점입니다. 저는 이거 별점 매길 때 이게 마음 먹은 게 발음이에요. 마음 먹은 게 5점에 대한 기준을 엄청 높게 잡고 있거든요. 옛날 그 과거의 역대급이었다는 소리를 듣는 애니메이션들, 그 애니메이션에 추억 보정까지 집어 넣어 가지고 해야 5점 만점입니다. 그렇게 해야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최애 아이는 여러분 보셨겠지만 1시간 동안 이거를 만들 만큼 제가 재밌게 봤어요. 노래도 너무 좋고 스릴러물이라는 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릴러물이라는 장르를 빼더라도 충분히 5점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애 아이 1기가 별점 5개를 못 받으면 올해 아마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점 주는 게 크게 고민을 안 했고요. 충분히 5점 받을 수 있다라 생각이 듭니다. 만점짜리니까 한 번 더 봤으면 좋겠고, 저는 애니메이션 2기 나올 때까지 원작을 최대한 참고 안 볼 생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기도 당연히 하게 되면 이런 감상회로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요거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이런 감상회식으로 아마 애니메이션 위주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근데 뭐 만화든 웹툰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요런 이제 감상회를 조금 해가지고 유튜브에 꾸준히 올릴 계획이니까 좀 재밌게 보셨다면,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좀 부족한 말이었고 좀 뭐 많이 떠듬떠듬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봐주셔가지고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최고 외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최고. 녹화 중지.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했다네.